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 배팅 발언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빌린 돈 40만 원이 1년 뒤에 7억 원까지 불어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5,000% 살인 이자에 살인 위협까지 서민들을 갈취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범죄 수법과 대책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중 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한중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잠시 뒤 노동과 복지, 학교 폭력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호남을 찾아 올해 첫 예산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당내 현안 해결에 집중합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도 9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역대급 엔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가 내일 출시됩니다. 은행들이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잠시 뒤 최종 금리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지하철역 곳곳엔 물막이판이 보강됐습니다. 하지만 3명이 출구 10곳을 관리하는 등 폭우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대비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위를 기록한 김은중호가 귀국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잘 싸웠죠? 지금 잠깐 화면 보여드렸는데요. 20살 이하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김은중호가요, 조금 전 귀국했고요.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 비행을 마치고 입국장으로 돌아왔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영 행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대회 출전하기 전에는 우리 선수들이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선수들이 증명을 하였고 우리 선수들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 역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선수들 역시도 팀에 돌아가가지고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또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경기장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에 있어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지도자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더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셨죠. 김은중 감독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은중 감독. 네, 자 오늘 인사말의 마지막 순서는요. 자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대표팀 캡틴이자 주장 선수죠. 그리고 이승환 한국 선수의 남자 소감을 축구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상 홍명보, 이강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피파 주간 대회에서 개인상 브론즈볼을 받은 선수입니다. 자 이승원 선수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월드컵 준비하면서 저희가 걱정과 우려도 많이 됐지만 일단 가장 먼저 저희 팬분들의 열띤 응원 덕분에 저희가 월드컵 4강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결과 외적으로도 저희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또 각자 소속팀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 선수까지. 네, 정말 잘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패배에 배팅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고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서 시작된 외교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공항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그렇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오늘 낮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공항에서 이루어진 취재진 인터뷰에서 한미일 회의보다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 실장은 먼저 상호 존중, 공동 이익 두 가지 키워드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둘러 싱 대사를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싱 대사 발언 논란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안보실장으로서 중국 대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외교 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올해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우리가 의장국인데요. 회의 개최 의향을 전하고 외교 채널 간 한중일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이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중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는데 북한 도발 대응 등을 두고 3자 논의를 진행합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도 얽혀있는 만큼 중국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앞서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비공개 회의 시간에 한 발언이 전해졌죠.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뿐 아니라 싱 대사를 보면서 조선의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의 위안 스카이를 떠올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고도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위안 스카이는 1880년대 조선 주재 통상교섭 대표를 맡으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해서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죠. 한나라 대사의 언행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적하고 또 그 말이 알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치권의 인사가 중국 대사와 만나 무분별하게 의견을 듣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중국도 더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고 갈등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중국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강한 경고를 보여줌으로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과연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중국과 싱 대사를 키워주는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우리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 발언을 해왔죠. 조금 전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싱 대사에 대해서 9월 말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던 청나라 인물 위안 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이 많다는 언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안 스카이, 우리 발음으로는 원세계가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나라 정치인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식민지 수준의 내정 간섭으로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를 철저하게 봉쇄한 장본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정세 안정을 빌미로 위안스카이를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사를 상대로 한 전투에도 참전했고요. 또 이모군란의 배후라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청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2년 뒤 갑신정변 때에는 김옥균이 이끌던 개화파 그리고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당시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조선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총리교섭 통상 대신으로 서울에 부임했는데요. 지금의 주한대사 역할을 했던 거지요. 이때부터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식민지 수준으로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고 또 경제 침탈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했습니다. 위안스카이, 한마디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야욕이 투영된 인물인 겁니다. 또 위안스카이의 만행에 대한 기록도 많습니다. 입궐할 때 고종 앞까지 가마를 타고 가고 또 고종에게 삿대질을 했다고 하고요. 조선 정부의 공식 행사에선 언제나 상석에 자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한 주중대사를 이런 인물에 빗대 겨냥한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싱대사의 처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축한 상황. 먹구름이 들이우는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싱하이밍 이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두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시작되는 교육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놓고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의원들 방중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해 내일까지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불거진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는 2달 전부터 중국 측 요청으로 추진된 일정이라면서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회 외교 활동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면서도 국격을 지켜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한 중국 방문을 가지고서 완고할 일은 아닙니다만 중국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의 만찬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싱하이밍을 위안스카이 빗대면서 국민들이 불쾌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대정부 질문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죠.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 진행됩니다.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불법 시위와 과잉 진압 논란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도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노조 회계 부정 대책 등을 부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 등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질책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세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취약계층 복지 재원을 점검하면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 특보는 언론 탄압과 자녀 학폭, 농지법 위반으로 삼진 아웃이라고 지적했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추경이 없다는 건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여야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오늘 호남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 장소로 호남을 택했습니다.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했고 이어서 광주에서 전북과 전남, 광주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끌어안아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김 대표는 기아차 방문을 마친 뒤 호남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둔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일정을 함께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현안 해결에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이 관심인데요. 현재 당내에선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정근식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검증과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성준 대변인은 혁신위원장 인선은 오늘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아직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원칙에 따른 후보들을 발표하고 추인 절차를 거치며 논란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 저지 시위를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 청사로 기동대를 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집회 시위로 공무집행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경찰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오늘부터 구청장실에 있는 구청사 9층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출입문 앞에서 출근 저지 시도를 이어가며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화도 9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향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내린 1,270원에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올라 1,277원에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70원대 환율은 지난 2월 10일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 대비 4% 증가에 그친 게 주요했습니다. 지난해 6월 9%대까지 올랐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한층 커진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행진도 원화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원화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원화 강세에 원엔 환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원엔 환율은 어제보다 3원 넘게 떨어져 907원대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911원대에서 소폭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는 연일 내림세입니다. 어제 원엔 환율은 910.97원에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920원을 밑돈 건 지난 2015년 912원대 이후 7년 11개월 만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 정책을 펴는 동안 일본 중앙은행은 완화 정책을 펴면서 엔화가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더해져 원엔 환율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엔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국인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해 서비스 수지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일본으로 가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항공 통계를 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항공사의 인천 나리타 공항 노선을 이용한 사람이 89,847명입니다. 1월과 비교하면 34.6% 늘어났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역대급 엔저 현상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급등하고 있지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물가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행지로 제주도보다 일본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평소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하고 일본에 입국했는데 오히려 몸을 수색하고 짐을 확인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건데요. 이렇게 국내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자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을 강화하면서 금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고가의 금제품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외교부는 평소 착용하던 값비싼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일본에 방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순도 90% 이상의 금이나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 수입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분 전환하러 간 여행이 불쾌해져선 안 되겠죠. 이런 점 잘 숙지하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35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으로 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3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30만에서 40만 명 범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이 늘면서 보건복지업과 숙박 음식점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업도 고용이 늘어 서비스업 취업자는 2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3만 9천 명 줄며 5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업도 6만 6천 명이 줄며 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여파로,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 수출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서는 축소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 9천 명이 늘었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가 9만 9천 명 줄면서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0대 취업자도 11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구직자는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을 찾아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폭우로 침수되면서 퇴근길 혼란을 빚었던 곳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수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수역이 물에 잠기게 된 과정이 어땠는지 또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수역 9번 출구는 다른 출구들보다 지대가 낮고 이렇게 위가 뻥 뚫려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폭우 때 이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빗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됐습니다. 역사 안까지 물이 밀려 들어왔고 아래층 승강장 천장은 고인 빗물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렸는데요. 올해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YTN이 10달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출입구 양쪽 벽면엔 이렇게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40cm의 차수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하나씩 있긴 했지만 1시간에 최대 140mm까지 쏟아지는 빗물을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빗물이 지면에서 80cm 높이까지 차올라도 막아낼 수 있게 개선된 겁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역 330여 곳에 1,900여 개 출구 대부분에 물막이판을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6번 출구나 4호선 서울역 10번 출구 등 10여 곳에는 여전히 물막이판이 없었습니다. 민간 건물이 관리하는 지하철 출구라 물막이판 설치하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출구를 전부 틀어막아도 한 곳에서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역은 결국 침수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대피소로도 활용될 정도로 공공성을 띠는 만큼 민간이 관리하는 출구도 아우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설비는 좀 보충된 것 같은데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폭우가 쏟아질 때 발빠르게 설치 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었고요. 9호선에서도 동작역 전체가 침수되고 바로 옆 구간포역 선로까지도 물이 넘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모자란 탓에 이렇게 이수역과 동작역에서 침수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당시 이곳 이수역에서는 직원 2명과 서해복무요원 1명이 출구 10곳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고 9호선 동작역에서도 역무원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막이판을 꺼내와 하나하나 설치해야 하다 보니 짧은 시간 퍼붓는 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때문에 폭우가 예상되면 현장 근무 인력을 평시보다 늘리는 등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내 누군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아니다. 이제 2억으로 올랐다. 에? 뭐가 또 1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연필은 110만 원이라고요? 네. 안 돼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또. 이거 내 거 아니야. 네가 저 늦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공갈? 그럼 네 딸내미한테 얘기해. 돈 가져오라고. 자, 오늘 장첸 무조건 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네, 영화와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겠습니다. 빌린 돈 40만 원이 1년 뒤에 7억 원으로 불어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일명 강 실장 조직이라고 불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 123명이 최근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이 일당이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시간당으로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무려 5,000%의 이자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화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영화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그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사건 해가지고 불법 사금융 이게 범죄 조직을 단속을 했는데요. 네.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영화보다 훨씬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그 불법 사금융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네. 지금 사례를 보니까요. 경찰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25만 원을 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3개월 뒤에 1억 5천만 원이 네. 됐고요. 40만 원을 빌렸는데 이 1년 사이에 7억 원이 됐더라고요. 애초에 이 계약 자체가 가능한 건지 이 궁금증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계약은 대부업법이라고 있습니다. 대부업 그다음에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연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38만 원을 갚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 당시에 38만 원을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시간 단위로 이자를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되니까 계약서에 그게 적시돼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주부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 그다음에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나 또 그 저신용 불량자들은 돈 50만 원 이하 소액 같은 경우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계약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시간 단위로 이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몇십만 원이 1년이면 거의 2억 원 돈이 돼버리는 이런 아주 살인적인 고금리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보통 이런 계약할 때요, 선이자를 먼저 떼고 각서도 쓴다면서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50만 원 갚아도 뭐 이자를 그 선이자를 떼거든요. 떼고, 그럼 보통 뭐 한 30몇만 원 받아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계약서상에 이자를 지일 내에 못 갚으면은 몇 프로의 이자를 추가로 계속 하겠다. 그게 결국은 이제 피하게 되거든요. 돈을 소액이라도 갚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네들은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살인적인 고리 대금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서도 쓴다고 하는데 이런 각서도 효력이 없는 거죠. 원인에 있어서 불법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서를 썼다, 계약서에 썼다고 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불법 행위는 전혀 민사,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고 계약을 해서 각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빨려 들어가면서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네, 현재 법정 최고이율은 연 2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더 많이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계약서를 그렇습니다. 썼다고 하더라도 의무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ITN 시청자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인에 있어서 불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지킬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는 이 계약서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같은 데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가해자들 소위 불법 채권 추심을 하거나 그다음에 불법 대부업자들을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범죄 조직이요, 대출금을 다 갚아도 추가 이자 연체에 있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분명히 이자를 갚았는데 별도의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 위에 별로 특약사항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시간 내에 못 갚았다라는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사회에 알려지거나 또 법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일당이 실제로 보냈던 협박 문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요. 이 갓난아기 사진을 첨부해서 앞서 사진도 보이던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돈을 갚아라. 정확히 모든 추심이 3시에 시작된다. 그리고 말로 안 한다.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이런 수사들 과거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협박 정말 많이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게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 관련한 곳에서 올해 10월 달까지 일제 단속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잦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신상 정보를 미리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협박을 한다라든가 은밀하게 뭐 추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지금 전국에서 수백 개 정도의 조직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고 금감원 통계를 보면요 작년만 해도 6만여 건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전국에서 수백 개 불법 사금융을 하는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좀 보여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오후가 됐으니까 넌 따블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협박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잘 봐라.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싹 다 터트려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더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취약한 서민들은 무척 겁이 날 것 같아요. 겁이 나죠. 왜 그러냐면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협박을 한단 말이죠. 전화 협박이나 아니면은 사무실이나 주거지나 이런 곳에 특히 가정주부, 그다음에 저신용 불량자, 그다음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박을 하게 되면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혹시 내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계속 고리대금을 갚아 나가는 결국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네, 예. 그 당사자 협박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협박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 협박은 어떻게 하냐면 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신이 돈을 못 갚으면 누가 갚아? 그러면 우선 급전이 필요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누나 동생 오빠 있다. 이게 가족을 공개를 해요. 예. 그러면 합법적으로 할 테니까 너가 그 신상 정보 공개 전화나 주소나 이걸 알려줘. 그럼 그걸 전부 다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제 연락을 안 받잖아요. 예. 그럼 그 가족들을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러니까 이 피해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다음에 갚지 않아야 될 돈 이자를 갚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자, 어떤 조직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직이요, 모두 123명이라고 합니다. 123명. 그 가운데 10명을 구속했고요. 자,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소액대출 피해자를 주변에 보면 면담팀, 자금 수금팀, 지역 수금팀, 뭐 총책 실장 굉장히 다양하네요. 역할 분담을 만들어 놓고 예. 이제 수법이 이런 겁니다. 조직원 간에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총책, 30살 먹은 총책은 누군지 알 수도 없게 하고 그다음에 같은 조직원끼리도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부여된 일만 하는 건데 뭐 충청도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전혀 조직원끼리는 대화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 통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범행이 끝난 후에 바로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 텔레그램 추적은 사이버 수사에서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렇군요. 이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예, 예. 설명해 주신 대로 서로 조직원들끼리도 대화를 못하고 서로의 네. 정체를 모르고 텔레그램 방으로 대화하면서 그걸 폭파해버리면 네. 이거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 텔레그램 통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한다고 해서 추적을 못하게 되면 범죄 온상이 되잖아요. 예, 예. 그 사이버 수사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조직원이 범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조직원의 뭐 변호사비라든가 수발을 들어준다 그러고 구속하거나 해로 도피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중요한 간부직이나 총책은 피해 나갔던 거죠. 무려 3년 동안은. 2021년 4월부터 이 범행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를 은밀하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거에 단속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요,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 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뭐 저도 일선에서 많은 그 수사 경험이 있는데 절대로 움츠리지 마시고 네. 가까운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가서 먼저 신고를 하십시오. 먼저 신고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누가 신고했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첩보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 채권 추심이라든가 이 대부업법에 관련된 위반자는 확실하게 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갚아야 될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할 수도 됩니다. 원금 말고 이자는 안 갚아도 아니 된다는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갚았던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불법으로 사채 이자가 고금리 이자가 됐기 때문에 원금 이미 갚은 걸로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그다음에 이자 제한법에 의한 추심을 오히려 이쪽에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가족들 연락처를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복할까 봐 더 겁이 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고리를 계속 물어주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도 경찰에 전부 털어놓고 얘기를 하시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데 그런 가족들의 신상에 대해서 전부 다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해소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범인들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제출이 되면 법원에서 아주 중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은 보복 범죄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특가법에 보면 보복 범죄를 처벌하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예. 부분은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런 범죄 조직들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5,000% 이자 받고 이런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벌을 네, 받습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범죄단체 구성 활동죄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 유기징역, 그다음에 그 보스라고 하는 수계는 최대 무기징역 4형, 그다음에 중간 간부는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수사 많이 하셨다고 네. 하는데 이런 범죄 조직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통해서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을 상대로 신고를 못할 것이다.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전국적인 이런 범죄를 하면은 굉장한 수익입니다. 이 지금 주범도
서울 한 아파트 1,8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호화 생활을 했거든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대처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를 더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을 믿고 그렇습니다. 알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동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계속되고 있는 식량난 속에서도 지난해 핵무기에 무려 7천억 원을 넘게 들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미 정부는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외화벌이 활동을 더 촘촘하게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지출한 자금은 5억 8,900만 달러,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제 반핵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아이캔은 한국은행과 민간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북한이 연간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6%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불법 사이버 활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아토믹 월릿 해킹 사건의 피해 규모는 1억 달러, 1,27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배후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된 바 있습니다. 2017년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발의된 이후에 북한은 사이버 영역을 통해서 현금, 특히 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을 방문한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차관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관력 인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포털 메인 화면과 복제된 피싱 포털의 메인 화면 상당히 비슷하죠. 외관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뉴스 화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광고 배너 또 메뉴 탭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네, 과거 북한은 이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복제하는 방식으로요. 국내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 수법을 다변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유했고요. 이들 기관이 피싱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해서 지금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정원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해외 기관과 정보 공유로 해킹 활동, 해킹 조직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피해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거나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단체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구금 시설이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가둔 탈북자들을 본격 북송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 무상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 탈북자 구금시설의 2019년과 2022년 촬영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허전했던 시설이
3년 사이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며 중국 공안의 탈북자 구금 시설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Furthermore, at the height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summer of 2021, new buildings were erected within the premises of the detention centers, as well as the renovation of the existing new building, which we can see by the change in the roof tile. 송한나 디렉터는 북한 국경에 있는 6개 주요 중국 공안 구금 시설 위치를 확인했다며 중국 수감 시설에 구금된 탈북자는 6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 강제 송환으로 탈북자들이 구타, 성폭행 등 고문을 당하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sulted i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been detained awaiting repatriation. If the border were to reopen and forced repatriation resumed, a dire humanitarian crisis would unfold. 미 의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in Geneva and New York, there would be a pivot towards really, this is an opportunity. This is all imminent, and this crisis could be averted if the UN, I think, would be very robust. 미 의회는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을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내부순환로에 전기 자전거가 진입해서 경찰이 경위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합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성북구 월곡 나들목 인근 내부순환로에서 전기 자전거가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도로를 수색했는데 운전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새롭게 출발할 당의 내용을 채우는 데 주력했고 오는 9월쯤 신당 창당에 돌입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필수 의료 분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5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절대로 그렇게 나라 살림을 해선 안 된다며 추경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내 건설업과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정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음 달 구인난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최근 3년간 건물 비계와 지붕이 무너져 노동자 277명이 숨진 가운데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항 22개 문항의 문제와 정답에 오류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예과 2년을 본과 4년과 통합해 6년제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 해 수산물 안전 우려가 높아지자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에서 유통하는 참돔과 가리비, 멍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계속될 걸로 전망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시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호남 동부 내륙, 영남과 제주 산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짧은 시간에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대구의 아침 기온은 모두 18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9도,
부산은 2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